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죠. 추석 아침입니다. 차례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분들도 계실 거고 어디 네. 여행지에 가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럴 겁니다. 근데 연휴가 길어서 네. 오늘은 왠지 더 편안한 또 한가로운 그런 추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물론 오늘도 일 때문에 바쁜 분들도 계실 네. 거예요. 그래도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하고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하죠. 그런데 건강 얘기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건강 구독을 통해서 건강 정보 나누죠. 네, 추석을 맞아 더욱 특별한 구독 영상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에 앞서 우리 행복한 아침에 요정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재경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도 행복한 아침 매일매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추석 연휴에 장기간 집을 비우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국내 한 보안 업체에 따르면 같은 기간 침입 범죄가 16.8%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먼저 택배의 경우에는 무인 택배 시스템이나 경비실 등을 통해서 위탁 수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한 노출의 위험이 있는 도어락 비밀번호는 변경하거나 우유 투입구는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추석 전후에 명절 인사나 택배, 교통법규 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마시고요. 또한 콜백을 원하는 문자의 경우에는 공식 인증된 번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고요. 또는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는 듯 많은 수칙들을 꼭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가위 추석 연휴 모두 즐겁고 행복한 또한 건강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 정보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가족들과 모이게 되면 건강 얘기를 많이 네. 하게 돼서 오늘 이 시간이 코너가 더 기대됩니다. 메디컬 토크쇼 매주 금요일에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는 거 있죠. 닥터 하우스를 통해서 건강 정보 나누시죠.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상은입니다. 주제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때가 있다고 하죠. 혹시 이정수님의 때, 그러니까 리즈 시절은 언제인가요? 떠오르네. 그 21년 전에 그 내가 누구게 나 이정수야.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아, 이거 제 리즈였는데. 저도 이정수님의 우격다짐을 좋아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리즈 시절을 제외하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처럼 대부분의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성장하는 시기임에도 성장이 더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또래보다 작은 우리 아이 저신장증입니다. 아, 이거 저 너무 기다린 얘기입니다. 사실 첫째 딸 때문에 이게 고민 좀 있었는데 오늘 키가 크는 때에 대한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개인에 따라 자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신이 되는 순간 완전한 성인이 되기까지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예. 출생부터 만 2세까지의 시기에는 1년에 키가 약 10에서 25cm까지 자라고요. 이후로는 매년 약 5에서 6cm씩 자라다가 흔히 사춘기가 시작되는 나이, 여아의 경우는 11세경, 남아의 경우는 13세경부터는 팔다리의 성장은 서서히 멈추고 주로 몸통만 성장하다가 16에서 18세 이후에는 차츰 모든 성장이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시기가 키 크는 때인 거죠.
아, 그러면 그때 키가 크지 않으면 저신장증이라는 건가요? 같은 연령, 같은 성별의 또래 100명 중 앞에서 세 번째 이내에 드는 경우를 저신장증으로 정의하고요. 또래와 비교해 10cm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보통 저신장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장 속도도 중요한데 2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가 1년에 4cm 이하로 자랄 경우 현재 키가 정상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성장 장애를 의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저신장증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추세죠. 통계를 보면 저신장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2016년 29,061명에서 2021년 43,618명으로 무려 50%에 가까운 인원이 늘었거든요. 저신장증을 겪는 경우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자녀 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저신장증의 다양한 원인도 저신장증 인원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죠. 사실 성장은 유전적 인자나 환경적 인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데요. 심장, 폐, 신장, 장질환 같은 만성적인 질환이 있거나 연골 무형성증 같은 골격계 질환, 다운 증후군이나 터너 증후군 같은 연색체 질환, 당뇨병처럼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어도 저신장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도 네.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았어요. 아, 맞아요. 그럼 저신장증이 의심될 때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합니까? 정확한 키 측정과 함께 손목 X선 사진으로 뼈나이를 측정합니다. 필요할 경우 신장 기능, 간 기능, 빈혈 등 만성 질환에 대한 검사나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는 내분비 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 아이가 저신장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까? 간단히 몇 개 항목을 통해 자가 진단하여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몇 개 정도 포함돼야 저신장증을 의심할 수 있나요? 2개 이상 항목에 해당한다면 저신장증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치료법도 알려주세요. 만약 특정 질병이 저신장증의 원인이라면 네.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게 우선되고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성장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환자의 성장 그래프인데 4세 6개월부터 성장 호르몬 치료 후에 매년 4cm 미만이던 성장 속도가 매년 6cm 이상이 되었어요. 만약 성장판이 닫힌 후라면 성장 호르몬을 투여해도 더 키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기 전에 정확한 성장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아이를 둘 키우고 또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얼마나 클지 이렇게 딱 이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있습니까? 그렇게 단정 짓는 이정수님에게 경고, 아, 추정해볼 공식이 있어요. 예. 대략적으로 부모 키의 유전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공식인데요. 네. 저희 딸은 162 정도 나오는데 갑자기 아빠가 미안하다! 근데 키 크는 영양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좀 쭉쭉 자라지 않겠습니까?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의 성장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건강보조식품보다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기초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골고루 먹게 하는 게 아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이 아이가 잠을 잘 자도록 도와주세요. 일찍 재우라는 얘기죠? 아니요. 잠이 오지 않는 아이를 무조건 일찍 재우려 하기보다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하고 깊게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네. 부모도 늦게까지 TV 보느라 불을 켜놓지 않고 잠들기 전 PC나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낮 시간에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 등으로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도 아이 키 성장을 위한 방법이니 실천해 보세요. 오늘 진짜 너무 좋은 정보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정보 전해 주신 한상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내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박국빈입니다. 선생님, 이번 주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부리 영감님 이야기 아시죠? 목에 혹이 달린 그 영감님처럼 유정수님 몸 어딘가에도 혹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게 너무 무섭죠? 이게 건강상에도 굉장히 문제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 혹이 몸속 장기에 생긴다면요? 그건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무서운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담낭에 혹이 생겼어요. 담낭 용종입니다. 일단 몸에 혹이 생기는 건 너무 다 무서운 일인데 담낭은 또 어딘가요?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보관하고 농축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말로는 쓸개라고도 하는 소화기관이고요. 간에 붙어 있는 주머니인 담낭은 40에서 70mm 정도의 용적으로 식사 전에는 크기가 증가했다가 식사 후에는 소화가 시작되면서 크기가 줄어들죠. 저는 이제 혹이라는 게 뭐 장이나 뭐 이런 데 생기는 줄 알았더니 담낭에도 생길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담낭 안으로 돌출된 혹을 용종이라고 부르는데 담낭 용종의 경우에는 크기가 거의 없고 암으로 악화되지 않는 비종양성 용종이 있고요. 크기가 자라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담낭암으로 악화되는 종양성 용종이 있습니다. 담낭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그 담낭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돌이 생겼다고 치료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용종이랑 또 다른 거죠? 담낭 결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종과는 다릅니다. 담낭 결석은 말 그대로 담낭 안에 들어있는 돌인데요. 담즙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콜레스테롤 성분이 과다할 때 생기거나 고탄수화물 식사, 기생충 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담낭뿐만 아니라 당관이나 간 안의 담도에도 생길 수 있는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도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비교적 특징적인 증상은 식후 통증입니다. 식사를 시작하고 약 30분 내외 갑자기 시작되고 보통 2-3시간 정도 지속되는데 서서히 없어집니다. 오른쪽 갈비뼈 밑으로 뻐근한 느낌 정도에서 오심이나 구토, 심한 명치 통증, 때에 따라서는 등까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통증을 체했거나 잠을 잘못 자서 생긴 통증으로 생각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 급성 담낭염, 급성 췌장염 같은 담성연관 합병증으로 이어져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복부 초음파 검사로 미리미리 검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용종 생기는 게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은데 왜 생기는 걸까요? 현재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 담낭 안에 흐르는 혈류가 막혀 생긴 염증이 세포를 손상하게 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노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식습관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상은 어떻습니까? 담낭 용종은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없습니다만 오른쪽 위에 복부 통증이나 소화불량, 담석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악성 용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 용종이 생겨도 증상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으로 복부 초음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30대 남성 환자분도 담낭 결석이랑 담낭 용종이 같이 동반되어 있었는데 반복되는 복통 때문에 빠르게 찾아오셨고 다행히 조기 담낭암을 발견하여 치료 후 호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담낭 용종의 검사 방법은 초음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복부 초음파 검사가 담낭 용종 진단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담낭 용종의 성질을 판단하기에는 복부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용종 자체의 진단은 쉽지만 그 용종이 종양성 용종인지 비종양성 용종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용종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서 경과를 살펴보고 판단합니다. 용종의 성장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담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담낭 용종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담낭 용종은 10mm 이상인 경우에는 수술로 담낭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용종 크기가 10mm 미만이더라도 담낭 결석이 있거나 담낭염, 복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복강경을 이용해서 배를 열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3일에서 4일이면 퇴원도 가능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예방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방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담낭 결석과 담낭 용종을 같이 예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비만의 담석의 위험 인자이므로 평소 체중 관리가 우선시 돼야 되고요. 고지방식과 고칼로리식을 피하면 좋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니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병 키우지 말고 빨리빨리 치료하고 예방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정보 주신 박국빈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추석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실 텐데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건강 얘기예요. 모여서 정치 얘기하다 보면 싸웁니다. 재테크 얘기하다 보면 은근히 배 아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건강 얘기를 나누시면 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춤 구독 정보로 꾸려진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윤한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모사원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방송 끝나고 바로 가서 차례 지내세요? 여기서 차례 지내는 분 계세요? 요즘에 차례들을 안 지내요. 그죠? 여기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와. 예인 씨 차례 지내요? 저도 안 지내요. 안 지내요? 네. 저도 그래요. 야, 참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이 시작이 됐죠. 오늘 추석이죠. 건강 구독 시작하기 전에 오늘 특별한 코너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추석맞이 특별한 코너, 별게 다 궁금한 아침인데요. 일명 별아침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아침, 별다방도 아니고. 자, 이 별게 다 궁금한 아침, 이게 어떤 코너입니까? 저희가 매주 이제 건강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었는데요. 별아침, 별게 다 궁금한 아침이잖아요. 사실 이게 물어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이렇게 별아침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때밀이 수건으로 때를 밀면 피부에 괜찮나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물어보기가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걸 오늘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석 아침을 맞아 건강 구독에 앞서서 묘하게 자꾸 궁금하지만 속 시원한 답을 듣기 어려웠던 질문들, 건강에 관련 궁금증들을 깨알같이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떤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지 첫 번째 깨알 궁금증 해결 시작해 볼까요? 네, 별게 다 궁금한 아침 첫 번째 깨알 궁금증 보여주세요. 저거 뭔지 알겠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길거리 간식. 오, 다 아시죠? 네. 뭔지? 그럼요. 저도 저걸 한번 먹긴 먹어봤는데 저는 사실 그닥.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 저거 뭐 없어서 못 먹더군요. 엄청 좋아해요. 저 간식의 이름은 이제 탕후루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중국 영화에서 저도 처음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국 전통 간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과일을 이제 막대에 딱 꼽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설탕 같은 것들을 겉에 이렇게 입히고 그거를 굳혀서 만든 게 바로 이 탕후루인데요. 실제로 초창기에는 산사나무 열매를 막대에 꽂아서 시럽처럼 끓인 설탕을 입힌 그런 중국의 전통 간식이었습니다. 중국 화베이 지역에서 겨울 간식으로 많이 먹고 있고요. 최근에는 젊은 층의 사랑을 받으면서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됐죠. 네, 겉은 그 사탕 같고요. 안에는 과일이라 제 입맛엔 딱 맞던데. 아, 그래요? 네, 어. 요즘 근데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요즘 탕후루 하다가 네, 잘못될 수 있어서. 아니 저게 근데 달아요. 근데 나는 알죠? 아니 과일도 달잖아요. 왜 그냥 과일 먹으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저게 탕후루의 원조가 우리나라 마탕 아니에요? 고구마 마탕. 그게 탕후루. 아니 근데 그건 조금 저는 반대인 게 고구마 마탕은 겉에도 달고 속에는 이게 고구마 특유의 약간 푸석함이 있는데 탕후루 딱 먹으면 겉에는 달달한데 안에 과일이 탁 터지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수분이 나오면서 또 상큼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게 유행도 좋지만 칼로리가 매우 높다라는 그래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안에 들어가는 과일도 파인애플, 수박 같은 당도가 높은 걸 쓰다가 겉엔 또 뭐예요? 설탕물로 이렇게 코팅을 해서 입히니까 이게 단 거에 단 거를 입힌 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리법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탕후루의 칼로리는 100g당 70에서 100kcal니까 칼로리가 제법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보통 탕후루는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후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밥까지 먹고 반찬 먹고 그 다음에 곁들이면 야 이거 칼로리가 정말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칼로리보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탕후루 보게 되면 겉면을 설탕물로 약간 코팅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설탕,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당이 급속하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우리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이게 과잉 당들이 들어와서 쓰게 되면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이런 당들이 남게 되겠죠. 이런 당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체지방으로, 결국에는 살로 이렇게 쌓이게 될 것이고요.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단 음식들이 들어와서 당을 올리게 되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든지 심해지면 이게 당뇨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되는 사실 간식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아니 오늘 이 아이템이 딱 맞는 게 네. 오늘 당분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밥 먹은 다음에 바로 약과 그다음에 뭐 송편, 깨송편 이런 거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뭐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탕후루 하나 먹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당뇨 걱정까지 해가면서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심이 나를 당뇨병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이 당, 뭐 단순당, 설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서 공급받는 권고의 설탕량은 일반적으로 하루 섭취 열량의 10%. 우리가 일반적으로 2,000kcal 정도를 섭취한다 그러면 그중에 10%니까 200kcal잖아요. 그러면 설탕으로 따지면 의외로 많아요. 50g 정도 되거든요. 설탕 50g이면 많다 생각을 하는데 탕후루 같은 경우 그 꼬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꼬치 정도가 대략 20g 정도의 설탕을 갖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탕후루 하나 맛있게 쏙 드시면 하루 먹어야 되는 설탕량의 절반, 뭐 40% 가까이를 먹고 2개 먹으면 거의 다 먹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설탕이나 단순당 공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밥 먹고 탕후루 하나를 다 먹으면 그냥 당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에서 또 당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탕후루를 먹어서 뭐 당을 섭취하기 때문에 뭐 위험하다, 이게 안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사실 더욱더 경계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너무 이 단맛에 중독이 된다. 너무 이 단맛에 익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또 유행했던 여러 가지 이제 디저트들을 살펴보면 탕후루도 있었고 한동안 또 마카롱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할매 간식이라고 그래서 약과, 약과. 쿠키, 잉수 이런 것들이 계속 유행이었는데 이런 것들 모두가 단순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요, 이 당분은 물론 비위가 좋아하는 감미다라고 해서 비위가 좋지 않을 때 감미를 이용해서 식사량을 좀 늘려주는 효능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요 안쪽에서 습담을 유발하게 됩니다. 습담은 곧 우리 내장 지방인 것이고요. 내장 지방 많이 끼면 비만하게 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 모두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 탕후루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방송 보고 오늘 잔소리 한번 더 듣겠네요. 네. 그래도 건강성 주의할 점이 많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궁금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깐만, 저거 뭐예요? 발 모형이잖아요. 네, 발 모형입니다. 그 발하면 딱 기억나는 거 있죠? 무좀. 발무좀. 아니 근데 저게 그냥 맨발이잖아요, 맨발. 맨발. 요즘에 저 맨발의 청춘을 과시하는 분들 많아요. 그쵸. 맨발로 등산하고 맨발로 걷는 분들 많은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맨발 걷기가 이게 열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맨발로 자연을 느끼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얼싱족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맨발 걷기를 뜻하는 얼싱과 이 집단을 뜻하는 족이 이제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최근에 맨발 걷기를 통해서 뭐 암이나 뭐 뇌졸중이나 고혈압 등의 다양한 중증 질환이 이게 좀 치료가 됐다, 회복됐다라는 경험담들이 뭐 너튜브나 뭐 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이재용 아나운서랑 얘기하다가 맨발 걷기 얘기했었잖아요. 저 이제 지금 시작했어요.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라는 말을 네. 많이 들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지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저 사진 어디서 났지? 맨발이야, 맨발. 맨발. 아니 제가 북한산 일정 구간을 맨발로 걸었는데요. 너무 좋아요. 저렇게 됐어. 저거는 저 일산에 있는 정발산인데요. 거기가 또 맨발로 많이들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걷고 난 다음에
아주 그 다음날 아침이 참 좋고요. 네, 그리고 저걸 한두 시간 걷다가 등산화를 다시 신잖아요. 네. 그럼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에요. 아이고 재밌어요. 그럼 도움이 되는 거 맞네. 네.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 발을 인체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작은 발 안에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 생각들을 네. 하시는데요. 이 발 안에 한쪽 발에만요. 26개의 뼈가 있고요. 33개의 관절이 있고 100개의 인대와 근육, 신경 조직들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에 많은 기관들이 있고 그쪽을 자극을 해준다 그러면 전신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인체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요. 이 발바닥은요. 땅과 딱 맞닿는 부위잖아요. 네. 지기를 받는 지기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 발바닥 이렇게 맨발 걷기 하고 나서 좀 정력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제대로 지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평소에 우리는 신발로서 이걸 차단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고 지금 저 화면에 나온 게 아마 저 서대문 안산 황토길 같은데 저기도 잘 꾸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런 데를 좀 걸으면 좋고요. 아무래도 발바닥에 이렇게 자극이 오기 때문에 지금 모산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걸 해서는 또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요컨대 당뇨병이 좀 심하신 분들 발에 상처 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시면 이게 무리가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맨발 걷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고요.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맨발을 걷다 보면 이 바닥에 약간 이물질들이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작은 뭐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많이 걷다 보면 물집이 생기거나 이게 사실 심해지면 궤양으로 변할 수도 있게 되는데 특히나 이게 상처가 잘 안 나무는 이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우리가 신발을 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쿠션 지지대 역할을 조금 하는 역할, 완충작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냥 맨발로 걷게 되면 그런 완충작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무릎이나 관절에 이렇게 조금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이게 컨디션이나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또 고령층 같은 경우는 발바닥에 이게 지방층이나 여러 근육층들이 얇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족저에 있는 족저 신경들이 눌리면서 오히려 맨발 걷기를 한 뒤에 좀 통증이 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컨디션에 꼭 맞춰서 차곡차곡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요즘 뭐 맨발 걷기 좋지만 뭐 걷는 워킹화 같은 거 네. 또 좋은 거 많거든요. 건강 상태에 맞게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별게 다 궁금한 아침 세 번째 깨알 궁금증인데요. 제가 사연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엄마로 말할 것 같으면요. 젊은 시절 모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멋쟁이였습니다. 그러던 엄마가 환갑을 넘기시더니 갑자기 이상해지셨는데요. 생전 안 입던 빨간색 옷을 입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도배하다시피 하십니다. 심지어는 음식도 빨간색만 먹는다니까요. 근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 자기 엄마도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엄마들은 나이 들면 빨간색을 좋아하게 되는 유전자가 따로 있는 걸까요? 라는 아니, 사연입니다. 나이 들어서 뭐 빨간색을 좋아하는 유전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야외 활동하다 보면 유독 알록달록한 옷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 평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좀 검은 계열, 맞아요. 회색 계열 회색. 이런 옷 입어요. 네. 근데 어디 나들이 갈 때 마음껏 알록달록을 입어보는 그렇지. 거야. 나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맞아요, 알록달록한 게 아닌가 싶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이게 패키지 여행을 가도 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안 되잖아. 옷이 그냥 알록달록 그래. 맞아요.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연 속 어머님은 특히 이제 빨간색에 꽂혀인 것 같은데 앞서 뭐 유전자 얘기했습니다만 뭐 그런 건 당연히 없겠죠. 아직까지 유전자까지 가는 건 조금 이르다 싶고요. 누구나 한 번쯤 나이 들면 왜 이렇게 빨간색이 좋아지지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흔히 느끼는 감정인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정신건강의학자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빨간색을 선호하는 이유가 노년에 잠재되어 있는 활력을 증진시키려는 욕구가 색깔에 투영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잠재 의식 속에 빨간색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뭐 그런 인자들이 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빨강이라는 게 사실 심리적으로 약간 인간의 기본색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게 빨간색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지만 젊었을 때는 남의 눈치를 조금 보느라고 빨간색 옷을 입기를 조금 꺼려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약간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라고 하면서 빨간색을 좀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나이 들면서 빨간 옷을 좀 밝은 옷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조명 효과 때문이죠. 젊었을 때는 얼굴이 조금 혈색도 좋고 환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어두운 계열을 입어도 약간 밋밋한 계열을 입어도 얼굴이 사실은 그렇게 죽지 않은데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혈색이 좀 안 좋아지시고 조금 얼굴도 좀 칙칙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좀 밝은 계열을 입어야지 빛이 반사되면서 약간 조명 효과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점점 더 화려한 색깔을 찾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서동주 교수님 저 계속 얘기하면서 저만 보고 있어요. 오늘 좀 빨간색인데요? 빨간색 입은 이유가 다 있었군요. 이게 어쩐지 좀 화면빨이 사는 것 같더니 참. 진짜 화사하고 차은우 박사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러게. 화사한데요, 너무 화사한데요. 얼굴이 칙칙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니. 근데 그렇게 자꾸 비하하지 마세요. 네, 이 노년기에 이제 유독 빨간색이 좋아졌다. 그럼 저는 조금 이제 경고의 신호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은 안과에 가서 안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백내장이 시작이 되면 빨간색을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안이 오게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흐리멍텅한 색깔들은 잘 구분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나 이거 원색, 강한색 계열의 색깔들 위주로 자꾸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빨간색 좋아하면은 그냥 내가 그냥 취향이 빨간 거다 생각했더니 그것 때문에 뭐 백내장이 시작될 수도 있고 얼굴이 칙칙해질 수도 있고 노화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씁쓸합니다. 진짜. 네, 그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뭐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빨간색이 좋아졌다고 내가 늙었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이렇게 뭐 빨간색이나 밝은 색을 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을 포함한 이 원색 같은 경우는요, 뇌를 자극해서 이 뇌의 활동성을 증가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지난주에 이렇게 자세 피는 거 했잖아요. 아니 그걸 이렇게 탁 피니까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나이가 들었다고 뭐 소위 얘기하는 칙칙한 색보다는 빨간색이나 뭐 노란색이나 이렇게 화려한 색을 좀 탁 입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면 너무 나쁘지 않다. 그럼요. 보기에도 더 기분이 좋아지니까 차은우 박사님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충분히 빨간색 멋지시고. 최고. 자, 추석을 맞아 애매하지만 궁금했던 궁금증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이어서 건강 구독으로 본격적인 건강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건강 구독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눌지 주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건강 구독 주제 영상 확인해 봤습니다. 추석에 나를 위협하는 통증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벌써 좀 속이 더부룩하거든요. 뭘 좀 많이 먹으니까 속이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그리고 또 다른 건 몰라도 이 추석 되면은 일반적으로 고통받는 곳들이 이제 운전하고 났을 때 오는 후유증, 그러니까 뭐 손목이나 발도 있고 이제 눈도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요. 아무래도 차를 오래 타고 있으니까 관절 같은 데도 이렇게 꺾인 채로 가만히 있는 거니까 맞아요. 아프기도 하고 또 멀미나잖아요. 맞아. 오늘 주제에 좀 근접한 것 같나요? 근접한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지금 우리 모두 추석 명절 때 찾아오는 통증 이런 거에만 좀 꽂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톨게이트 나왔잖아요. 우리 기성길 너무 차 막히는 길. 그러니까 오래 앉아서 또 생기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기는.
그러니까 뭔가 추석이 올 즈음, 그때 우리가 자주 하는 것쯤, 그렇죠? 이런 거죠. 통증이나 질환이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맘때 찾아오는 통증이 뭘까요? 첫 번째 구독 영상 보겠습니다. 가을의 불청객, 아부란석 이것. 뭐죠? 잠깐만. 왜? 눈이 피곤한 거? 아닌데? 아니, 의자 쪽으로 가죠. 좀 뭔가 앉아서 불편해 보이는 것 같죠? 앉아있어. 아불안석이라잖아, 저런 거. 아, 저 방송 알아. 저거 도너츠 방석. 엉덩이 쪽에 문제가 있고. 제가 방금 그 처음에는 몰랐는데 도너츠 모양의 방석을 보니까 바로 소리가 네, 나왔습니다. 이맘때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건데 그게 그럼 구체적으로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맘때 일교차가 큰 환절기죠. 겨울에서 가을까지 급증하고 있는 질환은 바로 항문 질환입니다. 네. 실제로 2019년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의하면요. 이맘때 가을 겨울 때 전체 치질 수술 건 17만 건 중에 가을 겨울 치질 환자 수술이 무려 5만 건으로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 3명은 요맘때쯤 수술을 받는다. 급증한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게 치질이나 이런 거 안 좋은 분들 쪽 그 하면은 찬데 앉으면 안 좋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날씨가 차가워지는 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죠? 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 항문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추위에 노출되면 피부와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항문 주변의 근육과 이 피부도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압박하게 되겠죠. 이렇게 압박하게 되면 통증이 생기고 혈류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서 치액이 좀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장이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배변 활동도 잦아지고 이로 인해서 항문 질환이 더 쉽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치질 말은 쉽게 하지만 정확히 나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질이다 잘 알지 못하거든요. 모사 선생님 또 전문가시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나와서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해갖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돌출이 느껴진다. 과음 후 배변 시 출혈이 발생한다. 항문 가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배변 시 투명한 점액이 묻어나온다. 항문에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 배변 시간이 15분 이상이고 변비 증상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나타난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요. 한 3가지 정도가 평균적으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요.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나와서 일단 진료부터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치질을 사실 걱정한 적도 없고 주변에도 딱히 치질 환자가 없기 때문에 경각심을 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치질 그러면서 친구한테 너 치질 걸렸니?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 치질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걸려도 외부한테 말하기가 조금 그 민망하거든요. 이게. 네. 말하긴 참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할 수도 없고 연락을 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직립보행. 직립보행이죠. 직립보행하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해부학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은 중력을 거슬러서 서 있기 때문에 내장, 내 몸에 있는 간, 뭐 소장, 대장 같은 이 장기들이 이 골반 밑에 있는 이 압력을 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그 골반 기저에 있는 항문이 아무래도 압력, 중력 등에 의해서 쏠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지어 그 항문은 이완과 수축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혈액 분포가 굉장히 또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 정맥, 항문 주변의 정맥은 좀 더 잘 늘어나요. 항문 주변에 있는 정맥이 늘어난 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치액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항문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죠. 아니 저는 그 음주하고 치질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들어서
오늘 추석이고 추석 명절 길고 이래서 연휴 길고 그래서 음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건강 체크할 때 이 치질 부분도 꼭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명절뿐만 아니라 이 치질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치질 중에서 특히 이제 치약 같은 경우는 정맥이 늘어난 이 혈관 덩어리,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 알코올 때문에 혈관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확장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사실 증상이 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치액이 있는 경우에는 항문에 사실 최대한 자극을 안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거나 명절 때 과다하게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자극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이거 자체도 치질 증상을 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하죠. 아, 그런데 명절 연휴에 아무래도 병원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통증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치질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오는 게 제일 좋은데 대부분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을 수 있게끔 이 치질 통증 잡는 혈자리를 하나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치질 걸렸을 때 특히 치액일 때요. 문제되는 게 뭔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불편하잖아요. 그 치액 덩어리가 또 쏙 들어갈 수 있는 혈자리이기도 하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치액이 쏙 들어간다. 왠지 고기를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좀 민망한데 아닙니까 혹시 이게? 네. 물론 저희 이제 한의원에 나와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요. 진짜로 그 주위에 있는 장강혈이라고 하는 곳에 침을 놓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 부위를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손쉽게 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완 쪽에 있는 혈자리고요. 팔에 보면 우리 전완 운동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이 전완근이 발달. 박사님도 보면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구부리진 마시고요. 우리 여기 팔 주름이 딱 끝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팔꿈치 주름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 이렇게 손목까지 연결을 했을 때 전완근 힘을 한번 꽉 줘보세요. 가장 튀어나온 곳에서 가장 정점인 곳이 바로 공최혈입니다. 공최혈. 네. 이 근육의 가장 정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완근의 가장 정점. 이 자리를 꼭꼭 눌러주십니다. 이게 만지다 보면요. 여기 살짝 갈라진 느낌이 들 거예요. 네. 있어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네. 그 자리를 우리가 항문이 아프거나 치액이 나와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요. 이 자리를 세게 자극을 해주는 겁니다. 세게 눌러요? 아파요. 아파요. 원래도 아프지만 이 자리를 세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자극을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심하지 않은 치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쏙 들어가기도 하고요. 통증이 우리가 특히나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너무 안전인데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자리를 자극해 준다 그러면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통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공최혈 여기를 쫙 누르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 쏙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느낌이. 그러네. 근데 이 치질이라는 게 걸리면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질 안 걸리게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방. 치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핵, 치열, 치료 세 가지 질환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 알려진 건 바로 좌욕입니다. 좌욕. 따뜻한 온수라는 좌욕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불편하죠. 좌변기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옷을 벗고 한 5분, 10분 좌욕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직접 함께 해볼 수 있는 좋은 예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케겔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골반 저변은 그 요도와 항문이 팔자 모양의 근육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제 골반 저반근, 그러니까 골반 저 밑에 있는 그 근육인데 항문을 조여주는 그 운동을 하면 그 저반근 자체가 좀 단단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직장, 방광, 요도를 함께 지탱해 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골반 기저근이 케겔 운동으로 효과적으로 단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케겔 운동을 하기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항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급할 때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실 갈 때까지는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참는 그 느낌에 아랫배에 힘을 살짝 주면서 이 항문을 꽉 엉덩이를 쥐어주는 게 아니라 항문을 쥐어준다는 느낌으로 꽉 이렇게 쥐어지는 느낌을 10초 정도. 1. 힘들어요. 2. 힘들어. 3. 아랫배 힘이 들어갑니다. 5. 6. 죽겠네요. 7. 8. 9, 10. 자, 그럼 천천히 이렇게 한번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아랫배에 조금 힘을 주면 좀 편합니다. 아랫배 힘을 조금 주면서 엉덩이가 아니라 항문을 죄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골반 그 맞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뼈가 만져지는 그 마지막 부위까지 연결되는 느낌으로 조금 쥐어주는 걸 10초. 이게 한 번에 한 10초 정도 하면 1분에 6번 할 수 있죠. 그리고 5분이면 30번 정도 할 수 있는데 한 10분에서 한 20번 정도, 한 20분 정도 하면 얼추 한 100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루에 한 2, 30분 정도 하면 200회나 할 수 있는데 이 케겔 운동은 200회 이상 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니 보시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정이 좀 난감해져요, 자꾸 하는데. 네, 아주 자연스럽게 하세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하고 뭐 계시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네.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 풀었다 이 운동을 하시라는 건데 이러면 예방이 된다니까 이거 뭐 해볼만 하네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자, 이어서 이맘때 찾아오는 통증 두 번째도 한번 알아볼까요? 뭐지? 명절에 더 심해지는 이 통증. 아, 전 붙이는 것 때문에? 아우, 손목이 명절 준비하느라고 힘드셔서 무릎도 많이 아프실 거예요, 허리랑. 손가락, 손목 뭐 이런 거 아닌가? 아, 이제 보니까 뭐 딱 알겠네요. 명절에는 뭐 전 부쳐야죠. 네. 음식 해야죠. 그리고 또 식사하고 난 다음에 뭐 산더미가 이제 설거지 네. 쌓이잖아요. 그거 다 하려면 손이 아픈 거예요. 이 네. 손이. 손가락이나 손. 이 통증 말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그런 걸 뭐 알아요? 오늘 여기 저 추석인데 나오기 전에 뭐 추석 준비 좀 하고 왔어요. 그것도 안 했죠.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조금 얼굴도 까칠해진 것 같고 성격도 까칠한 것 같은데 오늘 이게 추석 기념으로 그 시어르신, 시어머니한테 한 말씀 하세요. 저는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랑합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뭐 명절이라고 뭐 음식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예, 예. 이제 많은 어머님들께서 보편적으로는 다들 이렇게 많이 고생하시죠. 아유 요즘 얘기라기보다도 우리 어머니 세대 네. 정말 고생 맞아요. 많이 하셨죠. 명절이 되면 전 부치고 뭐 하고 손님 맞고 설거지하고 또 돌아서면 또 밥상 차리고 또 설거지. 이래서 관절이 남아나질 않았는데 손에도 관절염이 오는 거잖아요. 네, 손가락 관절. 이상하나요? 관절염 하면 무릎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 그 건강보험 심평원 2020년 데이터에 의하면요. 무릎 관절염 다음이 바로 손가락이 손관절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손가락에 있는 이 연골 그 관절이 쉽게 말해서 수명을 다하고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닳아서 뼈에 마찰 때문에 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게 바로 이 손가락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아니 어머님들 보면 나는 막 손가락이 막 퉁퉁 부었어요 이런 맞아. 말씀도 많이 하시고 사실 이게 안 써야 되는데 일을 한다는 건 이걸 쉴 수가 없잖아요. 손을 계속 써야 되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손과 이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손을 많이 쓰면 쓸수록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질환이긴 한데요. 그래서 가사일을 많이 하시는 주부분들이나 혹은 요즘 사실 스마트폰이나 이런 핸드폰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네. 컴퓨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손가락 관절염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리고 혹은 뭐 사실 손을 많이 쓰는 뭐 미용사분들이나 이런 직업적으로도 이 손을 많이 쓰시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손은요. 한 8개의 작은 뼈를 포함해서 19개의 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뼈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그 관절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이게 단순히 통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붓거나 혹은 퉁퉁 이게 뼈에 사실 변형까지 오게 되면서 손을 잘 못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관리가 필요하시죠. 나이가 들면 왜 그 손가락 마디가 좀 굵어지고 이게 심하게 또 손가락이 변형되고 뭐 이러는 것들도 다 퇴행성 관절염의 일환인가 일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손가락 관절을 구성하는 뼈가 이게 관절이 사실 변형이 생기면서 굵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손의 변형이 일어나는 게 특징인데요. 그런데 주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주로 쓰는 한쪽에만 사실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오른손을 많이 쓴다 그러면 오른손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주로 손가락을 많이 쓰는 손가락 끝마디에 통증이 생기거나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반면에 만약에 통증의 부위가 손목이나 손가락에 약간 대칭적으로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인 이 류머티즘 관절염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이 외부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이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외부 물질로 인식해서 사실 우리 몸을 공격하면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통증 조절과 이런 재활 치료들을 하면서 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손가락에 좀 변형이 찾아왔다 싶으면 류머티즘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손가락의 변형보다는요. 류마티즘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언제 아프냐라는 시기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류마티즘 관절염은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공격 인자가 쌓였을 때,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밤새 있었을 때 새벽녘 아침에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면 내 몸을 공격하던 이 염증 악화 인자들이 퍼지면서 오후가 되면 손이 좀 풀려요. 반면에 퇴행성 관절염은 써서 아프다고 그랬죠. 사용할수록 아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쉬면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감별하는 건 증상의 시기, 언제 아프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되게 좋고요. 또 다른 중요한 감별점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관절뿐 아니라 식욕부진, 권태감, 그리고 전신 쇠약감이나 고열 같은 전신 증상이 함께 생길 수 있다라는 걸로 구분을 합니다. 네. 자, 관련해서 또 사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사진 제가 볼까요? 사진도 하나, 손가락 모양에 대한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은 아침마다 손이 좀 뻣뻣해지고 손가락 변형이 의심되고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는 50대 여성분입니다. 손가락 모양 좀 이상하죠? 과연 어떠한 진단이었을까요? 저게 손가락 마디도 굵어지고 새끼 손가락도 약간 그렇고 엄지 손가락도 좀 그런데 류마티즘 관절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분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돼서 병원을 찾아오셨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새끼 손가락이 휜 것은 원래 뼈 모양이 그렇게 생겼던 거고 류마티즘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었다고 그런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분명 관절염 증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분은 선천적인 이유가 바로 그 원인이었는데요. 인대의 이상이었습니다. 손가락 인대가 손가락 끝마디까지 잘 발달을 하고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분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손가락으로 뻗쳐 있는 인대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손가락을 다 피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이 이렇게 쫙 뒤로 살짝 펴지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근육들이 연달아서 힘을 좀 사용하다 보니 그 부분에 변형이 오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게 된 거죠. 한번 손가락을 쫙 한번 펴서 손가락 끝이 살짝 뒤로 가는 게 정상인데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뒤로 가. 저는 이게 네, 이쪽 새끼 손가락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넘어질 때 잘못 짚어가지고 여기 요 봐요. 관절이 한번 꺾였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렇더라고요. 어. 근데 어쨌든 저분은 관절염이 아닌 거는 다행인데. 네. 근데 저 인대 기능이 약화돼서 관절염 같이 보이는. 그렇죠. 이거는 좀 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손가락이 욱신거릴 때 혹시 뭐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운동법 같은 게 있으면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나 혹은 관절염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틈틈이 이 재활 운동 등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 손가락 운동을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절염 초기에는 이렇게 운동만 제대로 해주신다고 해도 관절염 증상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손가락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한 운동 동작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운동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먼저 손만 있으면 되거든요. 오늘 양손을 맞대서 세모 모양으로 유지를 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쭉 밀어줍니다. 쭉 밀어서 손가락들이 다 펴질 수 있도록 쭉 밀어준 상태에서
10초 정도 버텨줍니다. 손바닥이 다 닿으시면 안 되고요. 손가락만 이렇게 밀어주셔야 됩니다. 손가락만. 네, 그래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자극이 올 수 있도록 10초 정도 유지를 쭉 하셨다가 다시 펴고 다시 쭉 밀어줍니다. 아니, 방금 뚝 소리 났어요. 아니 운동 근데 안 하는 거죠. 네. 시원하다. 시원해요. 오. 우리가 습관적으로 손을 이렇게 움켜쥐는 힘만 굉장히 계속 쓰다 보니까 손을 피는 힘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틈틈이 이렇게 손가락들을 이렇게 펴주시는 운동들이 필요한 거죠. 확실히 시원하네. 시원하죠. 예. 네,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을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손이나 손가락 관절염이 심해지게 되면 우리가 손등이나 손목이나 팔에 전완근까지도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작은요, 전완근과 이 손등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먼저 손바닥을 쭉 이렇게 뒤로 젖힌 상태에서 쭉 펴줍니다. 펴진 상태에서 손을 위로, 손가락만 위로 수직으로 쭉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세워서 한 15초 정도 쭉 펴주십니다. 아, 손목은 이렇게 뒤로 한 뒤로 한 상태에서 상태에서 손가락만 쭉 손가락만. 오. 네, 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10회에서 12회 정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손등에 힘 들어가야 되는 네, 거죠? 손등에 힘이 들어가면 이게 전완근 수축도 좀 네, 되네요. 이렇게 쭉 펴진 상태에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힘 주면서. 네, 이건 아까 거보다 시원한 감은 없고 네. 운동이 되는 운동이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되죠. 네. 운동. 그렇죠. 네. 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워밍업이 됐다고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도구를 이용하겠습니다. 네. 아, 앞에 그래서 이거- 고무줄이 있으실 고무줄. 건데요. 네, 약간 굵은 고무줄인데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 끝에 권총 끼워주시면 됩니다. 노래하면 되는데. 이거 해야겠다. 이거. 네, 예전에 학생 때 많이 했죠. 네, 이 상태에서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힘드시면 조금 안쪽으로 마르셔도 되고 손가락 끝 쪽으로 갈수록 텐션이 많이 가기 때문에 손가락 끝 쪽으로 가시면 조금 힘을 주면서 하면 되는데요. 손을 오므렸다가 쭉 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힘드실 거예요. 와, 잘 안 되네요. 부들부들 떨려.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피는 힘이 저희가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네. 그러네. 우리가 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많이 안 하죠. 맞아요.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손가락 끝에 근력을 강화시켜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거 운동 많이 하다가 이 손가락 여기에 근육 박혀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사실 근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왼손은 더 힘들어. 그렇죠. 왼손은 더 안 쓰니까 더 힘들겠죠. 왼손 더 진짜 우리가 손이나 손가락을 운동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잘 못 해봤는데 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손으로 다 하잖아요. 네. 소중히 다뤄야 되겠네. 네, 그래서 손 스트레칭이 중요하고요. 네. 오늘 배워본 운동법이 그러네요. 앞으로 좀 자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요거는 시원하니까 지금 바로 TV 보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구독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이 탄다. 속이 탄다. 저건 화병인데 그럼. 그래, 답답한 건데. 케이크 속이 탄다. 아, 근데 이거는 저희가 보기만 해도 막 내 속이 답답하고 막 네. 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죠. 뭐 이제 뭐 많이 먹어서 명절에 위염, 뭐 속쓰림, 식도 역류. 그건 속이 타는 거죠. 이거 아닌가?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이재용 MC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명절 때 되면 일단 많이 먹게 되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한 번 먹고 있으면 또 가족 한 무리가 와요. 그러면 또 밥 차리고 또 같이 밥 먹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으로 뭐 고모나 이모가 이제 또 옵니다. 네. 그러면 또 꼭 한 번씩 먹게 돼요. 근데 이게 건강한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또 추석 음식들, 명절 음식 다 되게 기름지잖아요. 맞아요.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위장, 상부위장 관략근이 약해져 있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곤욕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병은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렇지. 역류성 괴롭죠. 식도염. 아, 이거 심하면 정말 타는 듯. 맞아요. 이게 속이 쫙 타는 것도 있지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위산이 역류돼가지고 코로 들어오면 코도 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거. 탄다는 표현을 지금 계속 하시는데요. 화학적으로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위산, 산도가 높죠. 위산은 위에서 분비가 되는데
위산을 분비하는 특수한 이 위라는 조직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점막에 쌓여 있습니다. 반면에 위에서 식도로 넘어오는 그 경계선을 지나는 순간부터 단단한 보호막이 없어요. 그래서 식도는 위산에 노출이 되면 화학적으로 탑니다. 탄성에 의해서. 그래서 심지어 코나 이 욕짓거리라고 하는데 목이 쓴물이 올라온다 하는 그 부분의 증상이 위산이 역류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네. 구역감, 답답함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는 이 폐와 기관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역류성 식도염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그 속이 타는 듯한 그 증상에 좀 집중을 하면 알 수 있는 걸까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좀 큰데요. 감각이 쉬운 역류성 증상이 바로 하나 더 있는데 요즘 일교차가 좀 크죠. 네. 기침을 많이 하는데 이런 기침이 아니라 목에 뭔가가 걸린 것 같고 마른 기침이 자주 난다. 이런 증상 혹시 겪어본 적 없어요? 아니 요즘 같은 환절기 그렇죠. 가끔 이제 목이 답답하고 그렇죠. 찬바람 들어가고 그러면은 아까처럼 하고 목이 따끔거리고 약간 쉰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불편한데 이상하게 감기약 먹어도 효과는 없고. 맞아요. 네. 사실 우리 목감기의 이 대표적인 증상들이 목의 이물감, 마른 기침 이런 것들인데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도 이 똑같은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위산이 계속 식도로 올라오게 되면서요. 우리 인후부까지 결국 기도에까지도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후두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또 역류성 식도염이 꼽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럴 때 먹어서 좋아질 수 있는 팁들을 또 알려드리고자 하거든요. 지금 앞에 보면 제가 한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 야, 이게 뭐지? 이거 먹어요? 아, 그 옆에 한방 차부터 드십시오. 차부터. 아유, 먹을 게 네. 많아서. 네.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이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이 재료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약간 구수한데? 구수하기도 하면서 근데 약간 그 뭐랄까 씁쓸한 그 맛이 있어요. 익숙한 맛 같기도 그리고 너무 자극적이지도 네. 않고. 아니 차로 괜찮을 것 같은데. 뭘까요? 보리차 이게? 같은데요, 보리차? 뭐지? 익숙한 맛인데? 그렇죠. 약간 네. 쌉싸래하면서. 근데 이게 진짜 저는 뭔지 너무 알고 싶은 게요. 역류성 식도염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타는 듯한 괴로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너무 예민해지고 아프거든요. 저희 예전에 경험해 봤잖아요. 네. 이거 술 많이 쓰는 그쵸. 사람들 다 경험해요. 그리고 특히 그 자는 그걸 알아요? 네. 아우. 그걸 왜 알지? 잠깐, 예인 MC도 알아? 한때 많이 마셨습니다. 자리에 이동하셨네요. 네. 네.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왔던 이 차, 역류성 식도염의 뭐 예방과 뭐 증상 완화를 위해서 너무 좋은 건데요.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더덕입니다. 더더. 노사람 선생님, 저도 같이 배워요.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살짝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게 더덕차였나? 네. 이게 더덕차였어요, 그러면? 방금 만들어 온 거는 더덕차입니다. 더더. 특유의 그 약간 뭐 쌉싸름 맛 같은 네. 그런 맛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네. 근데 더덕을 그러면 우리가 무침 같은 거 먹으면 약간 향도 세고 맛도 세서 네. 굉장히 셀 거라고 했더니 더덕차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굉장히 스무스하네, 이게. 네. 오. 그리고 대부분 우리 더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침으로 많이 먹는다거나 그쵸. 뭐 더덕 펴가지고 이렇게 구워서도 많이 드시는데요. 제가 준비해 온 건요. 더덕 물김치입니다. 아, 더덕 물김치. 네. 궁금하네요. 더덕 물김치. 이제부터는 슬슬 만드는 법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 더덕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모래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뿌리니까. 네. 그리고 박사님 혹시 더덕이 왜 더덕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뭐해야 돼? 왜 더덕이에요? 한 가지 설인데 이 더덕을 처음에 딱 해서 보면요. 이 뿌리 부분에 혹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명하기를 더덕이라고 명명을 했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왠지 아재 개그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더덕은 우리 산에서 나는 고기다. 그쵸, 그쵸. 라는 그 얘기가 얘기네요. 있고 네. 이게 더덕을 잘라 보면은 그 안에서 흰 즙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양의 우유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양유라고도 부릅니다.
야, 그래도 더덕이 더덕덕해서 그 더덕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더덕 물김치 만드는 법은 우선 더덕을 깨끗이 씻어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전처리부터 하는 네. 게 어려워요. 네. 여기 집에 보면 칫솔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거 그냥 흐르는 물에 손으로 이렇게 아무리 씻어봤자 안 나와요. 주름 사이사이에 있는 이 모래들을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칫솔을 이용해가지고 줘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예. 양치하듯이 깨끗하게. 양치하듯이. 네. 잘 가려. 지금 허해져. 요거만 해도. 네네. 요거만 해도 지금. 반드시 흐르는 물에서 요걸 해주시고요. 모래를 웬만큼 깨끗하게 좀 털어냈으면은 손을 이용해갖고요. 이 껍질을 이렇게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네. 껍질을 벗겨요? 네, 흐르는 물에 이제 불어야 돼요. 불어서. 네, 불어가지고 손으로 이제 벗겨내고 나면은 요렇게 하얀 속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더덕을 박사님 이거 좀 잘라주시겠어요? 얼마나 사이즈로 자를까요? 깍둑썰기를 해주십시오. 깍둑썰기로요? 네. 조금 더 커도 좀 좋습니다. 더 커요? 네. 그래, 이게 너무 더덕이 얇으면 씹히는 맛도 없고 맞아요. 네. 박해 보여. 네. 더덕을 이렇게 깍둑썰기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재료는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그 색깔도 예쁘고 영양 균형도 좋고요. 근데 사실 더덕이랑 궁합이 진짜 잘 맞는 건요. 당근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이 돼서 음양의 균형을 맞춰줘요. 그리고 더덕에 있는 사포닌 분해에 이제 도움이 되는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는 사과가 같이 준비가 돼서 들어가 준다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과는 네. 추석 되면 많아요. 추석 때 많이 선물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또 더덕 물김치에 들어갈 재료는요. 사실 사과는 아니고요. 이제 더덕 준비됐으면 그 다음으로 배를 또 한번 배는 네. 또 얼마나 하게 썰까요? 똑같은 사이즈로 쫙 깎아 똑같은 주십시오. 네. 사이즈로. 깍둑썰기를 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게 많이 들어가네요. 사실 더덕 재료는 들어가고. 더덕 그리고 배, 파프리카 이걸로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게 생각보다 네. 쉬운데요? 쉽죠? 어려운 요리면 제가 왜냐면 준비하지도 이게 못했습니다. 네. 칼질을 엄청 이렇게 얇게 최대한 이보은 선생님처럼 하라 그러면 못하죠. 네. 일단 포기. 그런데 그냥 깍둑썰기로 그냥 큼직큼직하게 써라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제 요리에 항상 동반되어오는 제 영혼의 동반자 있죠. 그쵸. 네. 믹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믹서에다가 썰었어요. 배만 넣어 주십시오. 배만. 네. 야, 배만 넣어서 네. 갈아주. 배만 가라. 네, 배만 갈아 주시면 됩니다. 이게 솔직히 집에 이게 추석 때 명절 때 과일 들어오는데 이게 사과는 그래도 저장이 좀 잘 되는데 네. 배는 한 1, 2주만 돼도 벌써 약간 물러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요. 네. 그리고 배는 또 아이들이 잘 안 먹으니까 잘 안 내놓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남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갈아 주시면 됩니다. 네. 갈면은 요렇게 이제 배즙이 나오게 되고요. 배즙이 준비됐으면 여기다가 이제 그동안에 썰어둔 거 있잖아요. 더덕.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더덕도 다 넣고. 넣어주시고 파프리카도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약간의 물을 넣어주시는데요. 뭐 배 하나, 더덕 한 5뿌리 정도 했을 때 한 물 200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어차피 물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물을 넣고 여기에 소금을 적당량 넣어주시면 이걸로 끝입니다. 벌써 완성됐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사람이 이렇게 좀 네. 넣어줘야지. 여기 앞에 있으면 한번 맛볼까요? 네. 저희가 맛을 봤는데 이게 저는 김치, 물김치라서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맛있다. 맛도 있고요. 그리고 명절에 음식이 기름진데 마무리로 요거 먹으면 아주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숙성하지 않아도 배즙 자체도 시원하고 다니까 요대로 먹어도 제법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여기 뭔가 이렇게 쫙 들어가서 가라앉혀주는 느낌. 이게 역류성 식도염을 막을 수가 있다니까. 네. 더 좋은데요. 꼭 한번 만들어 드시면 아유, 고맙습니다. 영유석 식도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맘때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례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 분주한 시간이에요, 지금. 가장 바쁠 때죠. 네, 네, 바쁠 때지만 그래도 이 시간 지나고 나서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네. 뭐 과일도 먹고 대화도 많이 나누실 텐데요.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요. 또 연휴로 이어지니까 연휴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